안녕하세요. 서울랑이치과의 이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입니다. 네, 잘 지내셨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하반기 수요 세미나라는 주제하에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저와 배정인 원장이 이제 뭐 디지털 보철에 혹은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한 몇 차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로서 이걸 서머리하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간 들어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 파트는 제가 그냥 일반 보철에 관련돼서 서머리를 하고 질문을 같이 받도록 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배정인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보철과 관련된 임플란트 디지털 보철과 관련된 부분을 서머리를 하고 그리고 질문도 역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일반 보철에 대한 서머리와 그리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보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파트가 필요합니다. 장비 그리고 그거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할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재료가 필요하고요. 디지털이 아날로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를 통한 디자인을 이루어서 그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수복물 혹은 장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디지털의 4대 요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스캐너, 두 번째가 3D 프린터, 그리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네 번째가 밀링, 이렇게 4가지가 꼭 필요하고요. 현재까지는 이 4가지가 주축입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페이셜 스캐너라든지 뭐 CT라든지 혹은 TMJ를 트래킹할 수 있는 트래킹 디바이스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어쨌든 디지털에 관련되긴 하지만 가장 메인은 이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스캐너는 일단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막 1억 가까이 하던 거 지금은 이제 뭐 한 2, 3천만 원 혹은 좀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거는 교육을 받는데 뭐 한 15분 메인터넌스 어떻게 하는지 뭐 등등 전부 배우는데 한 1시간 정도면은 선생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배울 수 있고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자체가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팁 부분 오토클레이브 하고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언제 칼리브레이션 하라고. 그래서 그런 칼리브레이션 정도, 그 정도로 유지하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스캐너는 모든 것의 기본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보철, 모든 디지털 프로세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가격대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그보다 훨씬 저렴해졌고 또 얘도 역시 다른 장비에 비해서 비교적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생긴 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유지하는 건 거의 수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머티리얼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도. 얘도 칼리브레이션이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인터넌스가 비교적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 용처가 굉장히 다양하죠. 스캐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모델이든지 스프린트가 됐던 스텐트가 됐던 서지컬 가이드가 됐던 이런 등등 이 많은 것을 한 가지의 장비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레진을 사용하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제작된 다른 STL 파일을 가지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퍼포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가격대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1,000만 원 정도 이하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스템에서 나오는 2가지의 3D 프린터를 얘기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스캔 떠서 이제 이거를 기용소를 보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3D 프린터라는 거는 일단 구입하고 있으면 결국 이거는 내가 원내에서 뭔가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CAD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캔을 뜬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디자인을 해야 그래야 이걸 출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CAD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입하거나 혹은 렌트를 할 것인가, 혹은 이거를 기용소에다가 맡겨서 디자인은 기용소에다 맡기고 출력만 내가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사용하는 이 선생님들도 아마 임플란트 스튜디오나 덴탈 시스템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좀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아까 3D 프린터 1,000만 원 이하여서 괜찮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하나에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어떤 거는 그 넘기도 하고 물론 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십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뭐 윈도우 하나 까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써보겠다라는 그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은 이거 사시는 거는 조금 오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스캐너하고 3D 프린터를 샀다.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를 출력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를 출력하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오스템에 뭐 원가이드 그 센터로 보내서 디자인을 거기다 의뢰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디자인을 해서 선생님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냥 출력을 하면 되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내가 이거를 그 프로덕션까지를 전부 다 센터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거기서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거를 파일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제작 기간이 거의 반 이하로 줄겠습니다. 거기서도 디자인만 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그쪽에서도 일이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개수가 많다. 이미 뭐 한 달에 서지컬 가이드를 10개 이상 만든다. 뭐 이렇다면은 그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실 보내서 받는 그 비용을 감안할 때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면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릴 때 꼭 얘기하는 게 누가 만들 것인가, 누가 디자인할 것인가도 선생님이 꼭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일단 사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디자인을 할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선생님 원내에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혹은 선생님이 직접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염두를 하고 그리고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임상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스튜디오가 대표적인 건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어디다 심을지, 어떤 직경과 어떤 깊이로 심을지 이런 등등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근데 우측에서 보시는 랩 소프트웨어, 뭐 크라운이나 브릿지라든지 뭐 RP나 이런 등등을 디자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공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니까 저건 이제 기공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내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원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클리니컬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기공실을 하나 병원에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잡아 있는 게 이제 밀링기인데요. 이것도 비교적 고가입니다. 제가 비교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3D 프린터에 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나 밀링기나 그 캠 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덕션하는 머신 중에서는 3D 프린터에 비해서는 이제 밀링기가 비싸다는 말씀이고 아까 3D 프린터에 비해서 역시 또 메인터넌스가 조금 어렵습니다. 3D 프린터는 정말 손볼 게 별로 없는데 이 밀링기는 꽤 손이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안에 뭐 버를 바깥 끼운다든지 뭐 버가 가끔 탈이 난다든지 뭐 등등 하여간 손볼 게 좀 있어서요. 이거는 좀 제가 좀 마지막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그 디지털이라는 것에서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는 3D 프린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뭐 이런저런 용도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 밀링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뻔합니다. 그냥 보철물 만들기 위해서 수복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로 지르코니아나 뭐 세라믹 크라운이나 이런 등등을 제작하도록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CAD는 누가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셔야 되죠.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CAD가 있어야지만 이 3D 프린터 혹은 이 밀링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3D 프린터와는 좀 다른 것이 사용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세라믹을 내가 할 것인가, 내가 지르코니아, 이 케이스에서 세라믹을 쓸 건가, 지르코니아를 쓸 건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세라믹이라면 어떤 세라믹, 지르코니아라면 어떤 지르코니아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선생님이 그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그 재료를 선택해서 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에서 나오는 밀링기는 이제 두 가지, 4축 밀링기하고 5축 밀링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을 접근하실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꼬이면 이 디지털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스캐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마지막 단계로 이제 밀링을 도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캐너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배우기 쉽습니다. 선생님 스캐너 지금 당장 사셔도 제가 장담컨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보다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 옛날에 뭐 1억 하던 게 이제 뭐 한 2, 3천만 원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 물론 더 싸지겠죠. 싸지겠지만 지금 정도면은 가성비가 훌륭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스캐너는 지금 당장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모든 디지털의 시작은 스캔부터 시작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선생님 그 임플란트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까지 떴잖아요. 픽업 임프레션이든 뭐 트랜스퍼 임프레션이든 그 굉장히 그 연결 과정이라든지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 스캔 특히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캐너로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하게 되면은 이 작업 자체가 이게 이제 저희 위생사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건 이제 3D 프린터죠. 뭐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일단 가성비가 좋고 얘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들여놔가지고 얘를 그냥 안 쓰게 될 확률이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지컬 가이드만 출력하셔도 저는 이거 있어도 그거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3D 프린터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서지컬 가이드 출력하는 일입니다. 템퍼러리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와 템퍼러리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좀 꽤 비싸고 목적이 꼭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샀는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좀 나는 좀 이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비교적 재판매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 3D 프린터가 됐든 밀링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일단 구입하신 다음에 다시 이건 나 아니다 싶어가지고 팔려면 이게 감가상각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제 옆에 동료든 누군가가 이 소프트웨어 필요한 사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내가 산 값에 근접되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그게 나름대로의 좀 약간의 위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밀링기 꽤 비싸고 관리가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건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디지털 보철의 끝판왕은 역시 밀링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선생님들이 우리 원내에서 어떤 수익이 나는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들만 해도 거의 다 중간 단계죠. 예를 들면 서지컬 가이드 자체가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를 잘 신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최종 수복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수복물은 역시나 밀링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끝까지 마지막에는 반드시 여기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관리할 건가? 이것도 좀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디지털 보철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 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와 밀링기 중에 3D 프린터는 별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밀링에 의해서 이런 프로덕션이 일어나고 4축과 5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보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약간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디지털 프랩이 일반 아날로그 프랩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걸 세팅을 할 때 어떤 세팅 과정을 거치는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루팅,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본딩 이런 거를 거쳐야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프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아날로그 왁스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랩에서 조금 미스가 나든 혹은 마진을 조금 잘못 잡던 마진의 형상이 뚜렷하지 않던 이래도 왁스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세라믹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라믹은 반드시 밀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부위에서는 밀링 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런 거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세라믹 보철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XR 인클리네이션은 6도 이상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X앵글은 90도. 90도에서 100도 그 부분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텝 부분, 이렇게 박스 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두께 1mm 정도, 그리고 좀 두꺼운 펑셔널 커스프 쪽은 1.5mm 정도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그런 어떤 부위든지 이 행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하게 체인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렇게 굴곡이 좀 적은 편이 좋습니다. 굴곡이 있다면 완만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스트레이트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프랩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런 프랩을 도와주는 그 장비가 좀 중요합니다. 제가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말씀드렸었지만 그 중에서 이 소닉의 소닉 프렉스라고 하는 소닉 울트라 소닉이 아니라 일반 하이스피드 소닉을 이용해서 6000Hz 정도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장비 내지는 그런 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선생님들의 프랩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재료 특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료 하이브리드 세라믹, 지르코니아 이 부분을 꼭 선생님이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지 보시다시피 물리적 특성이라든지 쉐이드와 트랜스페런시 그리고 그 컬러 어떤 컬러를 낼 수 있는 거, 레이어가 되는 거, 뭐 레이어로 된 거 이런 등등 선생님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붙일지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밀링 프로퍼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희 마진이라든지 그 엣지 스테빌리티 같은 거 이거는 각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 반딩을 할 것인가, 루팅할 것인가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딩을 하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애칭서부터 불상까지 굉장히 많은 스텝에 저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과정이 왜 필요한지도 우리가 꼭 알아야 환자에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번딩에 대한 그 각 시스템별 4세대부터 7세대까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새는 6세대와 7세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4세대에서부터 7세대까지는 이것이 셀프 애칭인지 마일드 모디피케이션인지 혹은 애칭 앤 린스인지에 따라서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 각 세대별 그 번딩 시스템을 좀 이해해 주셔야 저희들이 번딩하고 세팅하는데 실패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르코니아냐 이게 세라믹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번딩을 하게 되는지 다를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써머리를 하자니까 좀 약간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파트에서 그동안 들어온 질문들을 몇 가지를 그냥 제가 써봤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컨벤셔널 보철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그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프랩한 이후에 코드 꽂고 막 임프레션 뜨고 러버 임프레션, 대합치, 바이트 이런 등등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그 과정이 엄청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지고 또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이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뭐 실리콘 등을 통해서 바이트를 떴을 경우에 그게 물리적인 바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변형도 있을 수 있고 환자가 그 바이트를 무는 순간 사실 약간 비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그 바이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연습한 대로 그대로 딱 물기 때문에 바이트 뜨기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 바이트가 잘 떠졌는지 이런 등등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에 뜨거든요. 어디가 바이트가 됐는지. 이게 그냥 물리적인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환자가 진짜로 잘 불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디지털은 좀 그렇습니다. 그 뭐 배정희 원장님은 그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컨벤셔널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뭐 시간, 비용, 정확성 이런 것들이 그 향상이 되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지난 제 강의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 가상 공간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치료를 할 때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시간 비용 같은 장점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복잡한 케이스로 갈수록 더 퀄리티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이 스텝이 짧은 단계라면은 중간에 한 번에 오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오류가 작겠지만 이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 오류가 조금씩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그 시작점과 그 종착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지금 배정희 원장의 말씀처럼 디지털은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보면서 할 수 있고 누적 오차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기존 거래하는 기용소에서 디지털 스캔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선생님 이거는요 좀 예전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디지털 기공소라고 특별히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스캔을 보내게 되면 사실 이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랩이 잘못된 건지, 뭐 스캔이 잘못된 건지. 그다음 기공소 입장에서도 그거를 모델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 만들면은 일단 모델에만 맞춰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델 없이 가는 스캔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기공소에서 받아주는 것은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 한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안 받는 기공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대부분 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이 치과와 디지털 기공소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조금씩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3쉐입에서 이제 유나이트라는 그 시스템이 발표되는데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그 3쉐입 인증 기공소와 그 덴티스트들을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 받는 치과는 이제 거의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없어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디지털 처음에 할 때 그 CAD 때문에 고민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중간에 이 연결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3쉐입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이 컨벤셔널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듯이 일단 어떤 과정으로 이행이 되는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관련된 세미나를 혹은 이런 강연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무슨 다른 팁이 있을까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뭐 결국 장비를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장비를 구매를 하려면 본인이 많이 하는 진료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마다 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다른.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컨벤셔널 보초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배정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 좀 풀케이스의 큰 보철, 임플란트 보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로 주목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연구하고 주변의 얘기 듣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전치부 쉐이드 고르는 방법, 이거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밀링할 블럭을 미리 환자 구강대다 이렇게 대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임프레스의 멀티 레이어 블럭인데요. 저렇게 대보고 블럭을 선택하면 사실 저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왜냐하면 저거 가지고 밀링할 거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쉐이드 탭을 대시고 사진을 같이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 구강만 찍으면 이게 색깔이 뭔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빛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쉐이드 탭과 같이 동시에 찍게 되면은 같은 조명하에서 찍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더 확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찍어서 기공소를 보내시거나 우건 선생님이 기공하시는 과정 중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쉐이드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장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기는 한데요. 저게 있으면 조금 더 그 뭐랄까 좀 객관적인 그 수치가 나온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3쉐입 같은 경우에는 쉐이드를 스캔을 떠서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스캔한 거에서 이제 그 클릭을 해보면 거기 쉐이드를 권장 쉐이드를 내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촬영할 때 조명에 따라서 뭐 한 치아라도 색깔이 다르게 막 촬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임상 쪽에서는 좀 뭐 물론 논문으로는 뭐 3쉐입으로 스캐너로 했을 때도 쉐이드가 믿을만하다 하는 논문들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직 적용하기는 멀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스캐너에서 이제 쉐이드를 그 디텍트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저희가 보는 쉐이드라는 건 상당히 매크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이크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로스한 쉐이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이렇게 딱 거기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그 쉐이드가 맞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쉐이드가 사실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진을 찍는 것은 그 방법이 가장 그냥 편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컨벤셔널 보철에 대한 그 서머리하고 약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그 후반에는 배정희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보철에 관련된 서머리와 그리고 거기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